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끝났고 마지막에 있는 오늘 교재 170페이지의 포상금 볼 차례입니다. 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이 나왔죠, 그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포상금을 지급하려면은 지급해야 되는 돈이 만들어져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포상금 대상이 뭐였냐면은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요거 말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양수 받았다. 1년에 1천이죠. 여기까지 있었는데 다음에 추가가 된 게 두 개 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입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했다. 3년에 3천. 전부 다 형벌의 대상이어야 된다. 즉 형벌을 형벌을 줘가지고 벌금을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파트가 크게 세 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이 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에는 위반하면은 과태료죠.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은 형벌입니다. 하여튼 돈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돈 나오는 것은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죠. 과태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4개가 있어요. 자 100만 원 이하는 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별도로 보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요거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한번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1번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2번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지 행위로만 들어가죠. 그죠? 금지 행위로 규정된 거 아닌 것은 교란 행위에 안 들어갑니다. 금지 행위에서 1년에 1천, 3년에 3천 두 개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전부 다 3년에 3천이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이죠.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했다. 과장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년에 3천 아니니까 요거 두 개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안 들어간다. 교란행위 물어보면은 요거 두 개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부당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요거 3년에 3천이야. 요게 금지행위로 들어갔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요게 똑같은 내용이 금지행위로 들어갔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3천만 원의 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요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벌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 다음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이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또 하나가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자, 요 세 개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아까 임대차와 관련된 거 신고 위반한 거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 헷갈립니다. 쉽게 보면은 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원래는 취득세 3배 이하였어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은 취득세 3배 이하 이래 너무 틀린 거예요. 취득세 3배 굳이 이야기하는 게 3배죠. 그죠?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거짓 신고했을 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돈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럼 포상금은 한마디로 위반 행위를 행위에 큰 거 위반했다, 작은 거 위반했다. 어느 거 포상금 줘야 되겠습니까? 큰 거, 그죠? 그래서 큰 거 3천만 원 이하인데 요거 포상금 대상이 돼요. 요것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다.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금 이상하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공무원이 그 사람이 제출 안 한 걸 알죠. 아는데 그 사람을 신고했다. 보상금 지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요거는 빠집니다. 요거 빠지는 대신에 자, 거짓 신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제일 위반 행위가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 거다.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포상금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올해 정책적인 이유로 임대차 신고 안 했다. 이것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면은 여기는 전부 다 과태료죠, 그죠? 과태료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합니다. 20%를 지급하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일단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요래 해놓고 그러면 제일 위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20%라면은 최고가 600만 원이죠.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최고 1,000만 원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고 1,000만 원은 여기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 부분만 최고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포상금은 이 사람은 신고했다고 무조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거 과태료 부과했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 하면은 포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물론 포상금 지급은 여기에서는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규정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없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다. 요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랬죠. 그죠? 형벌이 나온다. 벌금 받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돈이 나와야지 포상금 지급하니까 그냥 포상금은 요거는 형벌이니까 공주에서법은 똑같아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거 말고 돈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 나오죠. 그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다고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명령을 내려야지 포상금 지급할 수 있어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요거는 포상금은 공개사법하고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자, 포상금 기본적인 포상금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오른쪽 페이지 2번 포상금 지급 요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했다. 공무원은 자기 업무죠. 그죠?
자기 업무로 한 거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나 고발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신고나 고발했다. 이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보상은 지급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이 보상금은 국고로 귀속한다. 보상금 지급은 누가 합니까? 지급은 요 위에 있는 신고관청, 밑에는 허가관청이 똑같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니죠.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군구청장, 시군구에서 돈이 나왔다 그러면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애당초 지급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답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틀린 답으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야죠. 그런데 형벌의 대상이다. 벌금 받아가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죠?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보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한다. 그래서 국고에서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 과태료 받았죠. 그죠? 과태료 받아가지고 2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받아가 보상금 지급한다.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그죠? 시군구에서 돈이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에서 돈 받았으니까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 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을 먼저 했어요. 첫 번째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을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첫 번째 했으니까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번째 했으니까 2개월 이내. 요것도 구분하시고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보상금 신청서를 받았어요.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그리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이 부과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허가관청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른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기에서는 다른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하나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히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부분들이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뒤에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특별히 틀릴 거 없고요. 오른쪽에 173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 문제 안 나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벌칙, 형벌하고 과태료는 하면서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실무로 들어갑니다. 중개실무로 들어갈 때, 저 앞에 65페이지로 갈게요. 자, 65페이지 보시면은 중개계약 나옵니다. 이 중개계약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중개실무 부분에서 공부를 별도로 할 겁니다 하고 생략하고 들어갔어요. 자, 중개실무에서 일반 중개계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중개실무가 뭐냐면은, 자, 중개실무가 중개의뢰 접수를 받았다. 자, 중개의뢰 접수를 받고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1년의 과정은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 접수를 받았다는 말은 중개계약이 체결됐다. 똑같은 말이죠.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래전에 여기에서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올 단계는 넘어갔어요. 중개실무의 시작은 무슨 계약이다? 중개계약이고 중개실무의 끝은 거래계약이다. 그죠? 자, 이런 문제 이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통상 계약금 10% 지급하겠죠. 그럼 조금 있다가 중도금 지급한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한다. 등기 이전한다. 하는 것이 기업공개서가 관여되어 있을 때 중개보존이 잔금을 횡령을 했다. 그럼 기업공개서는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이거 물어줘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판례는 하나인데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두 개로 나옵니다. 이 물어줘야 되는 이유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중개보존이 잔금을 횡령을 했어요. 기업공개사 물어달라고 하니까 기업공개사는 나는 못 물어주겠다. 이래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사 항변을 하기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이거는 중개행위입니다.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개행위는 중개가 완성됐다.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행위가 끝이 난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나는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일리 있는 항변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일 첫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어떤 중개행위가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게 요 사건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서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기업공개사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보여진다. 중개행위로 보여진다 하는 말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중개행위로 보여지느냐 중개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업공개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요거 하나. 또 하나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판례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확정일자 받는다, 물건 인도 받는다 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중개행위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그 행위도 중개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은 자, 우리 법인이 기업공개사 경험할 수 있는 업무 6개 중개업 아니죠. 그죠? 중개업 아니죠. 요거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세요. 자, 기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다가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되죠.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 즉 매수신청 대리하는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이게 중개업이다 아니다 하고 이 판례는 별도로 보세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중개실무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중개계약이 체결됐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확인 설명을 하죠. 확인 설명해가지고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명색이 법인데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양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를 보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똑같은 말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은 기획공개사가 그 증빙으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기획공개사 작성했으니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된다.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런데 확인 조사한 내용을 확인 설명합니다.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한 게 확인 설명서죠. 물론 법에서 규정된 확인 설명하는 사항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거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자, 중개계약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간단하게 이 부분은 뭐 별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이거는 의뢰인과 기획공개사 간의 계약이다. 그죠? 의뢰인과 기획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소속공개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가 손님을 모셔와가지고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가 하는 법률에서 서명 날인이 나오면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런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 오늘 별도로 하겠지만 딱 두 개 나옵니다. 그죠? 뭐 할 때만 거래계약서고 확인설명서에만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빼고 누가 할 때만 기획공개사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이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여기에 들어가고 소속공개사가 손님을 모셔가지고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서에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일단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아니죠. 그럼 및 아니죠. 그러면 뭐다? 또는도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이다. 소속공개사는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는 서명 날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이다 하는 말이나 소속공개사는 서명 날인 안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문제가 훨씬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보면은 물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나올 단계는 넘어갔어요. 일단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즉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낙성계약입니다. 자, 그럼 여러 기획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입니다. 자, 불요식계약이다. 그러면은 한 명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보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게 거래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죠.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은 작성을 안 하면은 물론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은 아닙니다. 그죠? 작성을 안 하면은 거래계약서는 확인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 못 하죠. 그다음에 교부도 못 하죠. 보관도 못 하죠. 그러면 작성해야 되는 거를 작성 안 하는 것부터 연결하는 거는 전부 다가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계약 체결할 때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하면은 업무 정지라는 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이것도 불요식계약이에요. 왜냐면은 요식계약은 법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하면은 업무 정지라는 벌을 받지만 전속중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전부 다가 불요식계약이다. 자, 중개계약은 판례에서는 유상계약이다 그러죠. 유상계약이라는 말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중개계약 체결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결론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이에요. 이거 분필이라 말을 해야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이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보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중개계약은 옛날에는 편무계약이라고 그랬어요. 편무계약인데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편무계약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갑이 다른 손님을 모시고 집 보러 왔습니다 하고 집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A는 집 팔라 그러면은 집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도 됩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이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은 계약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의뢰를 받은 계약공개사는 반드시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다고 편무계약이다 그랬어요. 오래전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래 틀린 답으로 쌍무계약이 나왔어요. 쌍무계약이 나왔다. 근데 이거로 해가지고 요거 틀려가지고 이 한 문제 때문에 2차 떨어진 사람이 있었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은 우리 그 민법의 계약법에 계약의 전형적인 종류 15개 있죠. 거기에 이 계약,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계약은 이름이 없다고 무명계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다. 비전형계약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계약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비슷한 게 위임하고 가장 유사하다. 위임유사계약이다. 위임유사계약. 그럼 중개계약은 위임유사계약이다 하는 말은 중개 의뢰를 받은 계약공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나 똑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편에 보면은 위임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의무가 있고 이쪽으로도 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이 부분하고 가서 같이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주는 처분, 판사가 법정에서 주는 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법 과태료죠. 자,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법에서 해라는 거 안 했다, 하지 말라는 거 했다, 위반하면 무조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줍니다. 하나라도 위반하면은 무조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럼 고용신고 안 했다. 우리 벌칙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들 첫 글자 만든다면은 무슨 글자로 만들겠습니까? 고용신고 안 했다? 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외워봤자 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행휴이등분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고용신고 안 했다 행정처분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과태료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신고 안 했다 벌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처분에도 과태료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는 업무 정지 중에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전부 다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신고 안 했다 1개월짜리 업무 정지예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비 하면 되죠. 비가 어디에 나오냐면 형벌에서 1년에 1천짜리 비급의 대표명이다. 요거 말고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도 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은 1년에 1천 주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 1개월짜리 준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계약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러죠. 그 보증 설정 안 했다고 우리 법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은 기타 명령에 따라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계약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럼 계약공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면은 기타 명령에 따라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줄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법에서 해라는 것 안 하면은 기타 명령에 따라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는 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판례에서 나왔죠. 판례에서 나온 것까지 위반했다고 업무정지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 판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위반했다고 별도로 벌 주는 것은 없다.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제일 앞에 중개계약, 여러 개의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한다. 65페이지 봅니다. 자, 여러 개의 공개에서 의뢰하는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그 밑에 양가로 2번부터 봅시다. 자, 양가로 2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장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두 장 넘어가면 안에 내용은 볼 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정해져 있죠. 그죠? 서식이란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등 즉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정해졌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꼭 그거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죠. 그죠?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위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갈게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물론 이 요청을 받은 기업공개사도 안 써도 되기는 됩니다. 서게 되면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개사무소에 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죠. 그죠? 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나는데 뭐 합니까? 일단 차 한잔 마시고 얼마에 팔아주세요? 나오겠죠. 그죠? 그럼 5개 팔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5억으로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그 5억은 거래 금액이라 봐야 됩니까? 예정 금액이라 봐야 됩니까? 예정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격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대금도 나옵니다.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하세요. 이거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 할 말은 다 끝났어요.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금액 나오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싸 가오리 얼마 벌었고 중개 보수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에 따른 보수다. 예정 금액에 따른 보수다. 거래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 보수. 그리고 당사자 준수할 사항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단일 문제로 딱 2번 나왔어요. 한 문제로는 32번 치는 데서 단일 문제로 2번 나왔으면 극히 작게 나온 거예요. 답이 어떤 게 나왔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난 뒤에 우리 집은요 그 작은 방에 물이 새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은 작은 방에 물이 새니까 한강입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마당은 법이 뭔가 걸려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뭐 못합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일반 중개계약서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어디든지 답으로 넣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답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안 들어가는 부분하고 별도로 구분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작년에도 이 지문에 나왔어요. 오래전에도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1번 지문에 공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래 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쉽게 풀려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개, 중매, 종가,
공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근데 소개 중매 종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문제를 풀면은 쉬운데 그게 한꺼번에 놓으면 이 말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칠 때 내가 외운 게 기억이 안 나면은 가장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는 공무원이 잘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합니까? 공무원이 잘 알죠.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보다 공무원이 훨씬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를 잘 아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거래 당사자가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공무원에게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요거 일반 중개계약은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최근에 한 2번 나오는데 쉽게 나왔어요.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 한 명에게 의뢰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보관하는 게 우리 법에서 3년, 5년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별도로 보시지 말고 차후라도 이거 가지고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의 일종이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까? 예정금액이 들어갑니까? 예정금액 들어가죠. 예정금액 가지고 세금 추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된다? 3년 보관합니다. 물론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과 마찬가지로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조금 자주 나온 편인데 틀리게 나오면 주로 6개월로 나왔어요. 3개월이죠. 그죠? 또 하나 유형이 반드시 3개월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거 기업공개서 의무인데 기업공개서 의무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을에게 팔아달라, 병에게 팔아달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A는 갑이 내거 하겠지. 안 하면 을이 하겠지. 안 하면 병이 하겠지. 이것도 안 하면 전부 다 안 하면 정에게 다시 의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전속중개기간 유효기간 중에는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니까 A는 갑이 내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요거 2주일에 1회 이상 이게 더 중요한데 실제로 문제는 문서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왔어요. 구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통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틀렸죠 그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기업공개서 의무로서는 이거보다 문제의 핵심이 요 밑에 건데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전속중개에는 다툼의 소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 원한다는 말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어느 게 거래가 빠르겠습니까? 일반 중개 거래가 빠르겠죠. 그럼 전속중개는 다툼의 소지가 없지만 거래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합니다. 자, 정보 공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정보 공개하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로 틀리게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업공개사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라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안 한 기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주로 문제가 나와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도 되도록 했어요. 일간신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 두 개 다 공개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그죠? 자, 근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미공개를 요청하면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아니죠, 그죠? 요거 2주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요거하고 정보 공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거 2주일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많이 나옵니다. 요건 한 번에 있으면 공개하면 돼요. 자, 또 하나가 정보 공개하는 날짜, 중요한 날짜인데, 자, 우리 원래 공문이 하는 거 며칠? 7일. 기업공개상은 10일이죠, 그죠?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가 뭐 있습니까? 인장 등록이 아니고,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인장 변경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하는 거 7일입니다. 중요한 숫자예요. 7일 내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요거 7일 요거 지체 없이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 그럼 요거 가지고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맞죠? 7일이라는 중요한 숫자 때문에 일간신문 놓치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할 때는 핵심은 일간신문 찾는 거예요. 자, 물론 기업공개사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기업공개사 의무보다는 의뢰인의 의무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의뢰인의 의무를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유효기간 내에는 다른 기업공개사에 의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깨고 다른 기업공개사에 의뢰를 했어요. 약속 위반했죠. 그럼 이럴 때는 의뢰인은 기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 지급하는 거 맞죠? 자, 문제는 이렇게는 틀리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볼 때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건 맞는데, 약속을 위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약속 위반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약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 약속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내놔라 해가지고 받는 게 일반적이다. 내놔라 해서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A하고 갑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게 의뢰를 했어요. 기업공개사의 입장에서는 A가 을에게 의뢰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언제 아느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미 거래가 되었더라. 그래야지 알 수 있죠. 그래야 위약금 달라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사 의뢰했을 때 위약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위약금은 얼마를 지급하냐 굳이 놓으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A가 기업공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이 기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이것도 약속 위반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서조항은 거래가 되었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자, 의뢰인의 의무로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 유리합니까? 일반 중개계약이 유리합니까?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가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유효기간 내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자기가 비용을 써가면서도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래 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자기가 쓴 비용만큼 손해를 보죠. 그죠? 기업공개에서는 때로 돈을 못 벌지언정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기가 쓴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자,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지급할 수 없으니까 최고를 얼마를 지급하느냐면은 중개보수의 50%예요. 그러면 최고를 중개보수의 50%를 한다는 말은 중개보수의 50%를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정부서가 100만 원이다. 비용을 80만 원 썼다. 얼마 지급합니까? 50만 원만 지급하죠.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30만 원 썼다. 얼마 지급한다? 30만 원만 지급하겠죠. 방금 설명드린 요게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절대 보수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비용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보수의 50%를 중개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요게 전속중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의뢰인은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는 문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66페이지 제일 밑에 4번 정보 공개할 때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 여기 나옵니다. 몇 개 있어요? 9개.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옵니다. 그럼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방금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 없이 답이 아닌 것들은 너무 어렵게 문제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정보 공개를 하는데 정보 공개하는 내용하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죠. 그러면은 요거는 외우지 말고 확인 설명서는 오늘 할 건데 꼼꼼하게 볼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나온다 하는 말은 전부 다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 나온다 보세요.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굳이 아니어도 되죠. 근데 요 중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구조 및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거 틀리게 안 나옵니다. 이번에 자, 권리관계 나오죠. 다만 각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뭐 재단권이 있느냐, 전세권이 있느냐, 임차권이 있느냐,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보 공개할 때 공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틀린 답으로 70% 이상이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래 나왔어요. 그럼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어요.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검색해보니까 맞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권리관계 공개하는 거 맞죠? 자, 2억 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권리관계 공개하는 거 맞는데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 권리자는 은행입니까? 돈 빌린 사람입니까? 은행이죠. 그죠? 그럼 시은행,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시은행이라는 거 이거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을은 시은행에 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가 다니는 시은행에 2억 원 저당권 설정되는 물건을 내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대북에 있는데 이거 내 담당이다. 집이 어떤 노래니까 그 집에 골치 아프대요.
왜 그렇게 골치 아프냐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A는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급하죠, 그죠? 그러면은 을이 조금만 밀고 당기면은 그다음 말 차례예요. 조금만 밀고 그다음 당기고 그다음 뭡니까? 미시고 당기시고 돌리시고. 해본 사람은 좀 웃죠, 그죠? 조금만 밀고 당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한쪽에서는 알고 한쪽에서는 모른다. 불공정 거래니까 절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증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에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조금 이따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성관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제가 수업할 때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지문에 나왔을 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래 금액이나 예정 금액 나온 게 전부 다 답이었어요.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은 내가 얼마에 팔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팔린 거 아니죠. 5억에 팔겠다, 5억으로 판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고 예정 금액이에요. 자, 마지막에 9번 공시지가입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지가인데, 자, 공시지가인데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원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이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의미를 빼면은 매매하는 기준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대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어요. 임야는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격이 주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공시지가 대비 몇 프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공시지가를 정보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 예정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를 공시지가 가지고 판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매매하는 기준이다 그랬죠.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지금까지 요거 말고는 정보 공개할 때 틀리게 나온 답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아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공개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임대차인 경우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렸어요. 나머지는 임대차로도 전부 다 공개하는데 공시지가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요. 그럼 요거 말고는 틀리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쉽게 나오겠습니까? 더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더 어렵게 나오겠죠. 어렵게 나온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온 답 말고 다른 게 답으로 나온다는 말. 그럼 그게 다른 게 답으로 나오는 것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자,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다는 말은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스토리를 조금 만듭시다. 자, 거래계약 체결되면 교부하는 서류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를 교부하죠. 자, 보수받았어요. 보수받았다. 영수증 우리 법에서 교부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영수증 교부 안 하죠.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에는 중개 보수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한다니까 중개 보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수를 받았어요. 돈 벌었죠. 돈 벌었다 마지막으로 뭐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은 아니지만은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이 있어요. 자,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취득조세가 나옵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취득조세가 나온다는 말은 확인설명할 때도 중개보수 취득조세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 정보공개하고 확인설명한 내용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틀리게 나온 답 말고 다른 게 답으로 나오면은 제일 유력한 게 중개보수, 그 다음에 취득조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한번 볼게요. 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아까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서에는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안 들어가요. 방금 나온 거 확인 설명서에 혹시 이거 생각나십니까? 오늘 할 건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조를 보고 기재한다. 그게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죠. 그죠?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다.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말은 확인 설명하는 상에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확인 설명하는 상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보 공개하는 상에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이게 어디서 답으로 놓을 수 있냐면은 거래계약서.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상 혹시 기억하세요?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공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거래계약서에도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는 어디든지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자 정보 공개할 때 중개보수 취득조세는 안 들어간다. 자 정보 공개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개계약이 끝이 났어요. 이제 중개계약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겠죠. 그죠? 확인 설명하기 전에 확인 조사를 하겠죠. 근데 확인 조사하는 내용은 별도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확인 조사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잠깐만 듣고 빨리 하고 끝을 조금 쉽시다. 자, 확인 조사하는 방법은 자, 확인 조사는 방법이 첫 번째 각종 공부로 조사를 한다. 공부로 조사를 한다. 토지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을 봐야죠. 건축물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권리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토지가 환지가 돼요. 환지되기 전의 땅은 토지 대장에 나오죠. 환지되는 땅의 면적은 토지대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거 보려고는 뭘 봐야 된다? 환지 예정지 증명은 이런 걸 봐야 돼요. 각종 공부로 조사한다. 공부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가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원칙으로 답니다. 자, 그런데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근데 모든 권리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죠? 그럼 등기 안 되는 권리는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권리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으라 하는 말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가 기업공개사 확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공개사 확인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그 확인하기 곤란한 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집 안에 있죠. 직접 가서 확인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벽면에 균열이 갔어요. 균열이 갔는데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장롱 뒤에 균열 간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사 간다고 장롱을 빼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균열이 있는데 왜 균열이 있다고 말을 안 하느냐? 기업공개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장롱 덜 내고 확인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물어줘야 됩니까? 그래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적을 때는 이런 분들 나중에 실무해갖고 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다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됐다. 10년 되면은 아파트가 10년 되면은 어느 정도 잔금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죠. 그죠? 10년차 정도 되는 어느 정도의 균열은 있을 수 있음. 그런 것들은 상대방이 인정하죠. 장롱 뒤에는 균열이 있는가를 확인을 못했음. 매수인이 인정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적어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적어 놓는다고 해서 매수인이 장롱 뒤에 확인을 못했으니까 균열이 있을 거다. 나는 매매 계약 안 하겠다. 그래 하지는 안 하겠죠. 결국은 나중에 기업공개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 놓을 수 있는 거는 말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집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시설물에 관한 상태 한마디로 집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것을 환경조건이라 합니다. 환경조건, 이것도 집 안에서 확인하는 거다. 그럼 집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직접 가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합니다. 요청해서 확인을 한다. 자, 그러면은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죠. 그죠? 요 중에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을 어떻게 확인한다? 상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 게 일조량, 소음, 진동이다. 요거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건축법에서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부하셨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축물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오로지 공동주택에만 들어가죠. 주거용에만 들어간다 하는 말은 확인 설명서가 4개가 있어요. 1, 2, 3, 4 4개가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결론적으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들어간다. 방금 말씀드린 3개가 다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먼저 봐두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를 보시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75페이지에 중개대상호 확인 설명 의무,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